겨울 아침, 창밖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73살인 박수철은 전기난로 앞에 앉아 묵은 신문을 뒤적였다. 글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신문보다는 옆에 식어버린 커피잔이 그의 시선을 잡았다. 그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컵, 같은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나이에 친구 만나면 뭐하냐?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자식들은 각자 해외로 흩어져 살았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생일날 오는 자동 문자뿐이었다. 그의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벗처럼 들릴 만큼 벽시계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낼 때마다 시간 대신 공허가 흘렀다. 그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다. 군복을 입은 젊은 자신,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인. 김현수, 그 이름이 가슴속 깊이 떠올랐다. 그녀와의 마지막 기억은 부산 바닷가였다. 20살 여름, 파도보다 더 맑은 웃음이었던 그녀.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고 청춘은 잠시 눈 감은 사이에 지나갔다. 그는 사진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추억은 밥이 안 되지. 혼잣말을 하며 창가로 갔다. 밖에서는 중년 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였다. 휴대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떴다. 수철아, 나 연수다. 오랜만이다. 내일 점심 괜찮지?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이름을 다시 본 게 몇십 년 만이었을까. 심장이 두근거렸다.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다. 이게 진짜 연수일까? 아니면 동명이인? 그는 눈을 비볐다. 하지만 분명히 그 문자는 그의 과거였다. 주름진 손가락이 천천히 자판을 눌렀다. 좋지. 어디서 볼까? 보내고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거울 앞으로 갔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 새치가 무수히 박혀 있었다. 이 꼴로 나가면 놀라겠지. 그는 서랍 속 면도기를 꺼내 들었다. 면도날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가르며 들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젊은 시절엔 자신감으로 빛났던 눈이 이젠 깊은 피로와 외로움으로 탁해져 있었다. 면도를 마치고 낡은 회색 코트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영화표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걸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두고 조용히 웃었다. 그날 우리가 봤던 영화가 뭐였더라. 그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달력을 찢으며 말했다. 그래, 내일은 달라질지도 몰라.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몇 번이고 화면을 켜보고 껐다. 혹시 취소 문자가 올까봐. 새벽 3시가 되자 그는 스스로 웃었다. 이 나이에 설레는 것도 죄인가. 창밖에 새벽별이 깜빡였다. 그는 커튼을 젖히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 날이니까. 점심 무렵 박수철은 역 앞에 도착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 만이라니 이게 진짜 현실일까? 그는 코트를 여미며 인파 속에 섰다.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번졌다. 그는 혼자 그 흐름 속에 느리게 섞여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카페 1983, 역 앞 2층. 짧은 문장 속 198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바로 1983년 여름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겨놓은 암호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여는 순간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철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짧은 머리, 검은 코트, 작은 가방, 그리고 미소. 그녀였다. 40년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지나갔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김현수 씨? 그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그래, 나야. 세월이 참 빠르지? 그녀는 웃으며 손짓했다. 앉아요. 추워 보이네. 그가 마주 앉자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 몇 초. 그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길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살았지 뭐. 다들 그렇잖아.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커피를 주문하려고 손을 들며 말했다. 2잔 뜨거운 아메리카노로요. 사이즈요? 점원이 물었다. 작은 걸로요. 많이 못 마셔요. 그녀의 말에 수철은 잠시 멈췄다. 많이 못 마신다? 그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봤다. 손등에 혈관이 붉어져 있고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아프신 건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커피가 도착하자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그 온기를 잃지 않으려는 듯. 그때 기억나요? 어떤 거요? 부산 바다. 내가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랬죠. 근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왔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희미한 불빛처럼 금세 사라졌다. 그동안 결혼은? 그녀가 묻자 수철은 짧게 웃었다. 했죠. 지금은 혼자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짧은 대답, 그리고 깊은 침묵. 두 사람 사이엔 40년이라는 공백이 앉아 있었다. 수철 씨, 그때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살짝 흔들리며 소리가 났다. 그땐 나도 어렸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지. 그 한마디면 됐는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를 못 듣고 평생 기다렸어요. 순간 그의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다. 미안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당신 아직 그 향수 쓰네요. 어떻게 알아요? 냄새가 같아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래요. 나 아직 옛날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그때 못 돌려줬던 거예요. 봉투 속에는 바닷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그와 그녀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때의 웃음, 그때의 바람.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 나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뭐요? 그냥 말 못한 게 많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쥐었다. 그때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더 오래 걷고 싶어요. 그때처럼. 부산 바다요? 응. 근데 이젠 멀리 못 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그녀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웠다. 수철은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불안이 가슴을 스쳤다. 왜인지 모르게 그 웃음이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그는 물었다. 연수 씨,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래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다음 주에 꼭. 그는 몰랐다. 그녀가 말한 다음 주가 그녀에게 남은 시간의 전부라는 걸. 그날 밤 박수철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 안엔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노랗게 물들였다. 그는 낮에 받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한 장, 젊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는 흰 셔츠에 반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는 조용히 웃으며 사진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문득 가방 속 주머니가 생각났다. 그녀가 준 또 다른 봉투 하나. 나중에 꼭 읽어줘.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지금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대신 사진을 책장 위에 세워두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듯 중얼거렸다. 연수 씨, 우리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슬퍼 보였어요? 그는 문장 끝을 맺지 못했다. 눈가가 젖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습관처럼 신문을 폈다. 하지만 활자보다 전날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많이 못 마셔요. 이젠 멀리 못 가요. 그녀의 그 말들이 이제 와서야 의미를 품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 속 김현수 이름이 반짝였다. 손가락이 멈칫했다. 이 시간엔 자고 있겠지. 그는 다시 폰을 내려놨다. 그날 오후 그는 동네 시장으로 나갔다. 오랜만이네, 수철 씨. 채소 가게 주인이 인사했다. 예, 좀 나가보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말투였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여니 탁자 위에 작은 쪽지가 보였다. 택배입니다. 현관 앞에 두고 갑니다. 그는 문을 열었다. 하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내는 사람 김현수. 그는 손끝이 떨렸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다. 테이프를 뜯자 안엔 노트 한 권과 작은 향수병 하나가 있었다. 노트의 첫 장엔 그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 향을 맡게 될 거예요. 그는 향수병 뚜껑을 열었다. 익숙한 향기가 퍼졌다. 그때의 여름 바다, 젖은 머리카락, 그녀의 웃음. 모든 게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 수철 씨, 고마워요. 그래도 와줘서.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건 환청이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향수병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다. 안엔 날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통증 심함. 병원 결과 악화. 수철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다음 생에도 그 사람과 걸을 수 있을까? 그의 손끝이 굳어졌다. 그녀가 아픈 걸 이제서야 알았다. 그리고 왜 다음 주란 말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랬구나.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연수 씨. 눈물이 뚝 떨어져 노트 한 귀퉁이를 적셨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현수 이름이 떴다.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연수 씨, 괜찮아요?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혹시 박수철 씨 되세요? 예, 그런데요. 여기 하늘병원입니다. 김현수 씨 지인 맞으시죠? 예, 맞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철은 말없이 폰을 떨어뜨렸다. 탁자 위 향수병이 넘어지며 그 향이 다시 흘러나왔다. 방 안가득 퍼지는 익숙한 냄새. 그는 그 향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연수야. 이튿날 아침 하늘은 낯빛이었다. 비가 올 듯 그러나 내리지 않았다. 박수철은 양복을 꺼냈다. 옷장 구석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다 먼지를 털었다. 그 옷은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것이었다. 그는 옷깃을 만지며 낮게 중얼거렸다. 또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이야. 병원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얀 국화꽃과 검은 리본, 그리고 그녀의 사진이 한가운데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를 무너뜨렸다. 연수 씨.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이 떨렸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녀가 생전에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그는 영정 앞에 향을 꽂으며 속삭였다. 왜 말 안 했어요, 나한테. 그 순간 코끝에 익숙한 향이 스쳤다. 그녀가 남겼던 향수 냄새였다. 아직 희미하게 그녀의 자취처럼 남아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박수철 씨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저는 김연수 씨 간호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박수철님께. 짧은 글씨. 그 글씨체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조문이 끝난 뒤 한적한 구석으로 갔다. 의자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부산의 바다, 파도와 모래사장, 그리고 젊은 두 사람의 그림자. 그림자끼리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처음 몇 줄은 떨리는 글씨였다. 수철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뒤일 거예요. 나 사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폐암이었죠. 처음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이 내 말을 듣질 않더군요. 그의 시야가 흔들렸다.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읽었다. 그동안 수철 씨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잘 살고 있다면 괜히 내 소식이 짐이 될까봐.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보고 싶었어요. 그의 숨이 멎는 듯했다. 손끝이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들이 이어졌다. 그날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한 잔은 내 목, 그리고 하나는 당신 목. 나중에 내가 떠나도 그 커피가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편지의 마지막 줄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먼저 찾아갈게요. 그는 편지를 꼭 끌어안았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고개를 타고 흘렀다. 연수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향이 모두 타들어가고 조문객이 떠난 뒤에도 그는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영정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당신이 웃은 이유가 이제야 알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마지막 인사였구나. 그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늘이 여전히 흐렸다.
눈 대신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갈게. 밤은 유난히 길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둠과 고요로 가득했다. 박수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엔 김현수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수십 번이나 그 편지를 읽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먼저 찾아갈게요. 그 한 줄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편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다. 눈앞에 지난 세월이 흘러갔다. 젊은 시절, 바다 위의 햇살, 그녀가 웃으며 그를 부르던 모습. 수철 씨, 우리 사진 한 장만 더 찍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었다. 그런데 그날 그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나도 좋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것을.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라져가는 숨결 같았다. 그때 너무 바빴어. 회사, 책임, 성공, 명예. 그딴 게 뭐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남는 건 이름도 아닌데. 탁자 위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식었고 하나는 김이 살짝 남아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연수야, 내가 왜 두 잔을 주문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는 두 잔 중 하나를 들었다. 식은 커피였다. 그는 천천히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번졌다. 그래, 내가 남긴 커피는 나한테 남은 시간 같아.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만졌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에게는 벌처럼 따가웠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시계 초침이 느리게 돌았다. 그는 TV를 켰다. 늦은 밤 아무도 보지 않을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말에 그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래, 연수도 오늘 하루의 마지막이었겠지.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철 씨, 나 괜찮아요. 늦게 와도 돼요. 그는 눈을 떴다. 텅 빈 방.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다녀간 듯한 흔적.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쪽으로 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노트가 떠올랐다. 책장 한켠 작은 틈새에 노트를 꽂아두었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 그 틈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소리가 났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자 먼지 쌓인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다. 검은 라벨엔 연필로 적힌 글씨. 1983 부산. 이게 뭐지? 그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냈다. 플러그를 꽂고 테이프를 넣었다. 딸깍. 그리고 거친 잡음.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1983년 8월 17일. 나는 지금 부산에 있다. 수철 씨가 내일 떠난다고 했다.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젊은 목소리였다. 혹시 이걸 나중에 듣는다면 나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테이프를 멈추지 못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먼저 말할게요. 좋아한다고. 소리가 끊겼다. 카세트 테이프가 딸깍하고 멈췄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연수야, 내가 이미 말했구나.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대신 새벽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고마워. 나 이제 좀 살아볼게. 그는 테이프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라도 너처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볼게.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손끝처럼 따뜻했다. 육막. 그날 새벽 박수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고 방 안엔 희미한 조명이 깜빡거렸다. 탁자 위엔 그녀의 편지, 사진,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연수야, 나 이제 알겠어.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는 거.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멈출 순 없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햇살이 떠오를 무렵 그는 낡은 코트를 걸쳤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하얀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그래, 다시 나가보자.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지하철역 앞.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그는 커피를 한 잔 샀다.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그 향이 그녀의 향수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는 웃었다. 이 냄새, 나한텐 이제 희망이야. 그는 근처 자원봉사센터를 찾았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다. 안에는 따뜻한 미소의 직원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직원은 그를 반갑게 맞았다. 그럼요. 여기서 함께 봉사하시면 돼요. 특히 아이들하고 산책하거나 어르신들 말동무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며칠 후 그는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그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옛날 연수의 웃음 같았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작은 여자아이가 그에게 꽃잎을 건넸다. 그는 그 꽃잎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이건 봄 냄새구나.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도 봄이에요. 그 말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오래된 웃음이었을까. 그 웃음이 새벽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졌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녀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고 공원 쪽을 바라보았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연수야, 나도 다시 살아볼게. 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돼볼게.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네 카페에 들렀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작은 걸로요. 점원이 물었다. 같이 오시나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하나는 내 친구 거예요. 그는 2잔의 커피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 위에 커피를 놓고 한 잔을 자신의 앞에, 다른 한 잔은 옆자리에 올려두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연수야. 그는 커피를 마셨다. 입안 가득한 쓴맛 속에 묘하게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제 알겠어.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거였어.
그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마치 그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렇게 살아줘요, 수철 씨. 그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얼굴을 감쌌다. 그 미소는 고요했지만 그 어떤 날보다 생기가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날, 박수철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눴다. 공원에는 새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는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봄이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봄은 겨울이 있어서 오는 거래요. 그 말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지. 그의 웃음은 이제 자연스러웠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햇살에 반사되어 그동안 그를 감쌌던 어둠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했다. 그날 오후 자원봉사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중년의 단정한 모습, 손에는 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박수철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저는 김현수 씨의 조카입니다. 그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수 씨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녀는 흰 상자를 내밀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겁니다. 그는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모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지금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대신 웃어줘야지. 라고요. 그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젖었다. 그 사람답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떠났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과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연수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엔 짧은 편지가 있었다. 수철 씨, 당신이 내게 준 시간들은 내가 세상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이유가 되어주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누군가의 이유. 그는 그 문장을 곱씹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센터의 한 소녀, 항상 구석에 앉아 말이 없던 아이.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는 다음 날 일부러 먼저 다가갔다. 수진아, 오늘은 같이 걸을까?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랑요? 그래, 바람도 좋고 햇살도 따뜻하잖아. 소녀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소녀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봄이 싫어요. 왜? 엄마가 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걸음이 멈췄다. 그래서 꽃이 피면 더 슬퍼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 다르게 기억하자. 오늘부터 봄은 내가 다시 웃은 날로. 소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피어난 꽃 같았다. 그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그래, 연수야. 내가 부탁한 누군가의 이유, 이제 내가 그 역할을 맡을게. 그날 이후 수철은 매주 공원으로 나갔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림을 그리고 커피 두 잔을 벤치에 올려놓는 일을 잊지 않았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녀 수진이 물었다. 할아버지, 왜 커피 두 잔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건 오래전 친구랑 한 약속이야. 한 잔은 그 친구 거고 한 잔은 지금 내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언젠가 누군가랑 약속할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인생이야.
서로에게 남는 약속 하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그의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맺혔다. 그 순간 연수의 향이 바람을 타고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 위로 꽃잎이 흩날리며 반짝였다. 고마워, 연수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어. 가을이었다. 공원의 나무들이 금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살짝 차가워졌다. 박수철은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엔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따뜻했고 하나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네, 연수야. 주변은 고요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쳤다. 바닷가에서 함께 웃던 그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모습,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정의 미소. 그 모든 장면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이야기처럼 떠올랐다. 이제야 알겠어.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기억해주는 한 살아있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너는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그는 가슴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연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종이는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약간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그는 그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읽었다. 수철 씨, 혹시라도 나 없이도 웃을 수 있으면 그건 내가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이제 웃을 수 있어. 나 잘하고 있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고 한 줄기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향수, 그리고 커피 향.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인사했다. 보고 싶다, 연수야. 하지만 이젠 괜찮아.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여기 있었네요. 수진이었다. 그녀는 손에 낙엽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그는 웃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오늘 손님이네. 그녀가 벤치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근데 오늘은 커피 두 잔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친구 거. 그 친구분은 하늘나라에 있죠? 그래. 근데 여전히 나랑 함께 있어.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저도 그 친구 알아요. 할아버지 친구 이름은 뭐예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김현수.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자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흩날리며 두 사람 주위를 감쌌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연수야, 오늘은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야. 한 명 더 생겼어. 소녀가 웃었다. 그럼 우리 약속해요. 매년 오늘은 커피 두 잔 놓는 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그게 인생의 예의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노을이 서서히 퍼져나가며 공원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켰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 그 안의 향기. 그 향기 속에 그녀가 있었다. 그는 벤치 위에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 옆에는 낙엽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 놓였다. 그는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연수야, 너의 봄은 이제 내 가을로 이어졌어. 다음 생에 약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 또 만나자.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하늘에는 석양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간다. 커피 2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막이 뜬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되기를. 음악이 흐른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마지막 장면은 벤치 위 커피 잔을 비추며 서서히 어두워진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